안녕하십니까. 강병훈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7년에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하고 연수원 제 30기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했습니다. 2013년부터 약 4년간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인천지부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인하대 로스쿨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2년이 됐네요. 지난해 3월 1일자로 구조공단을 퇴사하고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현재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에 법률사무소 강변 개업을 해서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여러 이제 민사, 가사 이런 사건들 처리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토지 보상 쪽입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을 할 때 토지 이제 보상을 할 때 그 보상금을 증액하는 그 일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그 민사 변호사 실무에서는요,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 시험 중에 민사 기록형을 준비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 유형별로 청구 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민사 기록형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보면은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떤 판례도 상당히 이제 깊이 있게 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면 많은 판례를 공부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소장 작성이 있어서 어떤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장 2개 정도는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 중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은 적극 반영해서요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매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그 매매 목적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공부하게 될 것은 부동산 매매입니다. 이제 그게 아무래도 경제적 가치도 높고 또 법률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되기 때문에요. 뭐 A가 B로부터 이렇게 부동산을 이제 매수한다. 그런 경우에 이제 법률 관계입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청구 취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매매와 관련된 이제 청구는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매도인에게 뭐 이전 등기하라, 이게 이제 주된 청구가 되겠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 이게 이제 주된 청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전 청구, 매매 대금 청구는 이제 간단합니다. 뒤에 조금 설명하겠지만요. 그건 간단하고 주로 이제 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게 되는 이전 등기하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은 자, 1번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행당동 756-1 대 500제곱미터에 관하여 2021년 1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자, 이게 이제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의 아주 기본적인 기재례입니다. 이런 기재례는 이제 여러분이 당연히 암기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 목적물은요, 이렇게 그 소재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 대, 이게 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적, 500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매매 목적물을 게시해주고, 그것과 관하여 2021년 1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각 주에 보면은요, 이 이전 등기를 구할 때는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게 이전 등기 원인에 따라 하나의 이제 그 소속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요,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 그다음에 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이렇게 등기 원인별로 이게 소속물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별개의 소속물입니다. 따라서 청구 취지를 기재해 줄 때도요,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렇게 꼭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주 2번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등기 청구는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등기는 이 매수인 매도인이 이제 공동 신청주의가 이제 원칙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제 매도인이 그거를 이제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때 그 등기 신청의 의사 표시를 판결에 의해서 가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요 매도인이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때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전 등기 판결이 확정이 되면 요 매도인이 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이제 가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공동신청주의지만 매수인이 단독으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등기 청구의 어떤 실질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이 확정이 돼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습니다. 가집행 판결을 붙이지 않는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또 강제 집행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판결을 가지고요, 매수인은 그냥 등기를 바로 신청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각 주 2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등기 청구의 실질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다라는 것, 그리고 판결이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강제 집행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요, 집행 정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판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청구 취지 2번 기재례를 보시면은요, 2번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이제 이 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때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피고는 소외갑이 이제 그 채무자죠. 그래서 지금
채권자가 소의 갑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 갑에게 어느 목적물에 관하여 2020년 1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그 채무자에게 이행하라는 거. 그러니까 대위로 구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이전 등기하라라는 걸 이제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이제 그게 등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준하는 특정을 해줘요. 그래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거를 그렇게 가로 안에다가요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채무자의 이제 어떤 특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을 이제 기재를 해주고 그 채무자에게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재례입니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에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0제곱미터에 관하여 2020년 3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입니다. 이거는 매수인이 요 매매 목적물 전부를 이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일부만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이제 등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니니까 그 일부를 이제 특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별지 이제 도면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특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별지 도면에서 이거 특정을 이렇게 합니다. 1, 2, 3, 4, 1. 그래서 이렇게 1, 2, 3, 4, 1. 그러니까 꼭지점을 꼭 찍어줘야 돼요. 1부터 시작했으면 다시 1로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요 특정이 이렇게 열리지 않고 끝까지 꼭지점을 찍어줘야 이렇게 다 완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부분 면적을 써줍니다. 150제곱미터에 관하여. 그래서 목적물의 일부를 매수한 경우에는요, 그 일부를 이렇게 특정을 그러한 방법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2020년 3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요 이제 매도인에게 이제 뭐 요 일부를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뭐 1, 2, 3, 4, 1, 뭐 차례로 연결한 요 가 부분 150제곱미터를 분필하라. 그런 청구는 따로 하지 않아요. 분필하라. 그리고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이제 일부 목적물을 특정해 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라. 그렇게만 구합니다. 분필은요, 나중에 이 판결을 받으면 매수인이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분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 청구에 있어서는요, 어떤 공동신청주의입니다. 공동신청주의. 그래서 이게 매도인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것. 근데 여기가 협력을 안 한다.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안 한다. 그런 경우에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청구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분필을 하고 하는 거는 공동신청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필은 그냥 단독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도인이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채권자 대위권에게서 단독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분필하라 이런 거는 구하지 않아요. 분필하라. 그 다음에 뭐 소유권 보존 등기하라. 이런 거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도요, 공동신청주의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단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이 단독으로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면 그냥 나중에 승소 판결을 이전 등기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신청주의가 아닌 분필, 보존 이런 것들은 등기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것도 각주 4번에 있습니다. 대위에서 분필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필하라는 청구는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 지지 4번 기재례를 보면은요, 이제 그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제 목적물을 매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공유 부동산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각 공유자에게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어떤 목적물 중 피고 갑은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렇게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피고들에게 어떤 지분을 특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의 경우에는요, 이제 이전 등기를 이제 구할 때 어떤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동시행 관계죠. 그래서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매도인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이 서로가 이제 동시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1억 원을 지급하면 그러면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볼 때는 항상 전부 승소할 수 있는 판결을 이제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동시행 관계다 이런 경우에는 상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청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요. 5번이 이제 동시행 관계.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전 등기하라 라는 거였다면요. 6번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그래서 그냥 이전 등기하라 이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이전 등기하라라는 이제 판결입니다. 그래서 6번은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그 어떤 선이행 조건 판결을 할 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각주 5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보통 이제 그 등기 청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선이행이나 상환이행 판결의 경우에는요, 집행문이 부여된 때 진술 간주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보통의 그냥 이전 등기하라라는 판결은요, 그냥 판결이 확정이 되면 진술 간주의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이행, 그 다음에 어떤 조건부 판결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그냥 이전 등기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나도 매매대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성취되든지 뭐가 이게 걸려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가 되기 전에는 바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바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선이행이나 상환이행 판결의 경우에는요, 집행문이 부여된 때 진술간주 효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야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 등기하라 이제 이런 판결의 경우에는요, 그 판결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등기를 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매매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라는 거를 그거를 이제 재판장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집행문이라는 것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등기를 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 각주 5번에 있는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등기
어떤 소송에 있어서요. 판결이 확정되면 보통 바로 등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선이행, 상환, 이행의 판결의 경우에는 바로 등기를 못 해와요. 그거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내가 조건을 성취했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판사, 재판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래야 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진술간주 효력이 생기고 등기를 해올 수 있다. 그래서 각주 5번, 6번과 같은 판결이 있어서는요, 어떤 집행문을 부여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의 경우에는요, 가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것을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례 7번에 보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1월 1일 접수 제1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20년 3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가등기에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그 본등기가 어떤 가등기에 기한 것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판결의 그 부분이 나올 때 그것도 이제 등기 절차에서 반영을 해서 순위 보전의 효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면은요. 자, 이제 8번은 이제 말소 등기를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매매계약이 파기가 됐다든가, 뭐 취소가 됐다든가, 무효가 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미 이전 등기가 된 것, 그거를 이제 말소를 구해야 될 텐데요. 그 말소를 구하는 이제 기재례는 그렇게 기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대 500제곱미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 2020년 1월 1일 접수 제1, 2, 3, 4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말소 등기,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기재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하는 등기를 그렇게 특정을 해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 2020년 1월 1일 접수 제 1, 2, 3, 4호로 마친 그 정도로 특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뭐 이전 등기였는지 뭐 소유권 보전 등기였는지 그런 것까지는 특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 어떤 말소 등기, 말소 등기를 이제 할 때는 각조 7번에 있는 것처럼요. 이제 말소하는 등기를 특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관할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뭐든 등기 종류, 이제 그것만 특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번 기재례 말소 등기를 이렇게 구할 때는 그렇게 기재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각주 8번에 보면은요, 이전 등기하고 달리 말소 등기 청구에 있어서는요, 소송물이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게 뭐 해지를 위한 말소냐, 취소에 의한 말소냐, 뭐 무효에 의한 말소냐, 그게 각각 어떤 소송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소 등기 청구권 하나가 이제 소송물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 원인은요, 어떤 등기 원인의 무효, 그겁니다. 그러면 개개의 어떤 뭐 취소가 됐다든가 해제가 됐다든가, 그거는 하나의 공격 방어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하고는 달라요.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각각의 소송물이었는데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요, 그냥 권리 자체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에요. 권리가 하나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물이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 그래서 요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소송물이 이전 등기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기재례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계약 해제인데요.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이제 원상 회복을 구하는 이제 그 기재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을 구할 때,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를 이제, 기재하는 이제 기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그 10번 기재례는요, 매매 대금을 이제 청구할 때 그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 유리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 이렇게 금전을 청구할 때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주 9번에 보면은요, 의무 이행을 구하는 그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를 합니다. 이행할 채무의 종류, 뭐 매매 대금 이런 것 기재하지 않습니다. 법적 성질 발생 원인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고 무색 투명한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자, 지연 손해금 이런 부대 청구를 할 때도 그냥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소장 부분 송달까지 5%, 그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자를 지급하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뭐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 청구에 있어서는요, 항상 이렇게 무색 투명한 어떤 추상적 표현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장을 쓸 때 청구 취지에는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매대금인지 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 그런 것들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의 청구 원인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법 조문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민법 563조에 보면은 매매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요.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약정, 어떤 매매 목적물을 얼마에 한다라는 약정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매매 목적물, 그 다음에 매매 대금입니다. 그런 약정만 있으면은요, 매수인은 바로 이전 등기를 구할 수가 있고요.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 기재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피고는 2020년 3월 1일, 원고는 2020년 3월 1일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만 기재해 주면 돼요. 이게 요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수했으니까 이전 등기하라 바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요건 사실에 의해서 바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재례는 뭐 여러분 암기두세요. 원고는 2020년 3월 1일 매매 계약일을 이제 이렇게 기재해 주죠. 계약 일자 2020년 3월 1일. 그다음에 피고로부터 이 매매 목적물을 대금 얼마에 매수하였다. 그래서 항상 매매 계약에 중요한 거는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기재례 계약 일자 언제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얼마에 매수하였다. 그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4조에 보면은요, 매매의 일방 예약은요,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것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제 행사가 돼야 되고, 그런 행사의 어떤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10년 내에 이제 행사를 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의 형성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형성권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약 완결권을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시효 중단이 인정될 수 있느냐인데요. 시효 중단은 소멸시효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제척기간에서는 시효 중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완결권에서는요, 그 부분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68조에 보면은요,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요, 어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지급해줘야 돼요. 그리고 2항에 보면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령관계죠. 형평의 원칙상 이거는 함께 동시에 해야 되는 관계다. 누가 먼저 하게 되면은 그 형평이 맞지 않죠.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다라는 거고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동시 이행 관계다라는 것. 여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요. 무조건 이제 어떤 약정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상대방이 어떤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매매 대금을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거에 대한 지연 손해물이 발생하거나요. 무조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 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나의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럽니다. 내가 어떤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에 제공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떤 지연 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고 어떤 채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내 이행에 제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무조건 어떤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든가 어떤 계약 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왜?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요, 동시 이행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7조에 보면은요, 과실의 기속 대금의 이자. 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자, 매매 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하는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매매 계약에 있어서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 어떤 매매 목적물에 대한 어떤 과실, 이제 그거는 언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가겠냐 이게.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을 지금 매도인이 이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 과실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겠는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매 대금에 대한 그 이자, 그건 언제부터 지급을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겠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어떤 이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형평을 맞춘 어떤 어느 한쪽이 어떤 이중으로 이득을 얻지 않고 형평에 맞게 이해를 조절하는 그런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87조도 아주 중요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과실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제 매매 목적물을 이제 매도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실도 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과실 수취권도요. 자, 그런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과실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만약에 내가 매매 대금도 매도인인데 지급받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과실도 내가 수취한다면 이중이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이 맞지 않죠. 따라서 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과실은 이 매도인에게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을 다 지급받았다면 그때는 과실 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는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그냥 되는 건데, 만약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넘겨받았다, 이게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라고 하면 이 목적물도 넘겨받았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중 이득을 얻는 거다 말이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따라서 매매 목적물을 넘겨받았다면요, 이때부터는 매수인이 이거에 대한 대금의 이자도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중 이득을 금지해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과실에 있어서는 원칙이 매도인이 그 과실 수취권을 갖지만 대금을 다 받으면 과실 수취권이 넘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는요,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이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이제 A, B가 어떤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는데, 어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요, 보통 이제 그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경우가 이제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잔금을 이제 지급하면 그때는 이제 요 매도인도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제 이행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요 매매 대금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거는 이제 동시 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계약금은 보통 매매 계약 당일에 이제 바로 지급을 할 건데요. 만약에 이제 요 중도금을 A가요, 약정한 중도금 이제 지급 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죠. 왜냐하면 이건 동시행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A가 이거는 선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거는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잔금 지급 기일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이거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따라서요, 요 A는요 중도금, 그다음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요, 잔금일이 되면, 잔금 지급일이 되면 이제는 동시행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B에게도 이전 등기 서류를 넘길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요 잔금 지급 기일이 되면은요, 이제 동시행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시행 관계가 있는 A의 채무는 뭐냐면은 일단 이제 중도금 지급해야겠죠. 중도금 지급 안 했으니까 중도금 지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도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기일 이때까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 합친 금액, 요것과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게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발생하는 기간은 중도금 지급 다음 날보다 잔금 지급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 기일이 되면은요, 이제 동시행 관계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잖아요.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은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잔금 지급 기일까지만 어떤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번 판례 그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사실관계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관계를 한번 잘 읽어 보시고요. 그게 이제 5페이지에 보면은 박스 안에 있는 그 문제로 이제 제가 조금 변형을 이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박스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은요, 제가 시험에 다 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제가 인하대 강의할 때 중간 시험 뭐 이럴 때 출제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잘 연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도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 이제 볼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를 보면은요. 자, 이제 원고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원고에게 피고 해가지고요.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이제 지급을 했고, 중도금을 이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1차 중도금 3,650만 원, 이거는 2017년 10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했고, 2차 중도금 3,650만 원은 2017년 10월 20일에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1,700만 원은요, 2017년 10월 30일에 지급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피고는 이전 등기 서류를 이제 요 잔금 지급 기일에 이제 이행에 제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은 원고가 선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였어요. 그런데 원고가 이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고가 2017년 12월 이제 초순, 그 다음에 중순 2차에 걸쳐서 이제 최고랍니다. 중도금, 잔대금을 이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최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30일에 해지를 합니다. 두 번의 이제 최고에도 응하지 않으니까 계약을 이제 해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2017년 12월 이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요 잔대금 지급 기한이 이제 지난 때다 말이죠.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의 쌍방의 의무는요. 요 잔금 지급 이제 2017년 10월 30일 요 기준으로는요. 동시이행 관계가 된 거예요. 동시이행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의무는 뭐냐면은 원고는요. 1차 중도금 지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 지급해야 되겠죠. 2차 중도금 이거 지급해야겠죠. 그리고 지연 손해금 지급해야겠죠.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해야겠죠. 그 모든 의무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겁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2017년 12월 요때는요. 적법하게 이행을 최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피고로서도 이행의 최고가 있어야 돼요.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이행의 최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이거야. 거기 보면은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의 이행의 제공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요. 매매 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기의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청구해야 되냐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요. 이러한 매매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몇 월 며칠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이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될 그 돈은 뭐냐? 첫 번째 이제 1차 중도금 3,650만 원이죠. 그리고 1차 중도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에요. 3,650만 원에 대한 연 5%인데 그 다음에 365일 중에서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만 원입니다. 1차 중도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중도금 3,650만 원에 대한 2차 중도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3,650만 원에 대한 연 5%인데 그 중에 10일간 발생했으니까 이건 먼저 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금 1,700만 원. 이거 다 합친 금액이 뭐냐면은 9,0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야, 피고 너는 9,015만 원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7년 10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번 판례,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사례는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중도금 같은 경우는 선이행 의무다 이거예요.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언제까지요? 잔금 지급 기일까지. 그때부터는 다시 동시행 관계에 들어가니까요. 그때까지 지연 손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매도인 입장에서도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요. 동시이행 관계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지만 적법한 이행의 최고, 그 다음에 계약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를 보면은요. 민법 587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과실을 수취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매도인이 원칙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취권을 갖습니다. 매매 대금을 다 지급받으면 그때는 과실 수취권이 넘어갑니다. 형평의 원칙상 이중 이득이 금지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은 아주 매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2번 판례의 밑줄 쳐놓은 부분 보면은요, 어떤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 매도인이 언제까지 목적물이 인도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지나도록 인도를 안 해주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직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과수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금이 완제되지 아니한 때는요, 매도인에게 이행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관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부당이득이든 손해배상이든 그거는요 매매 대금을 다 지급받으면 그때부터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 3번 판례는요. 아까 이제 선이행 조건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채권이 있어요. 어떤 채권,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자, 그런데 A의 다른 이제 채권자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 채권이 이제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지급이 금지가 됩니다. 압류, 가압류가 되면은요 처분 금지요가 생기기 때문에 지급 금지 채권이 돼요. 따라서 A는 B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거나 요 채권을
처분하거나 이게 금지가 되고요. 제3채무자, 요 B의 입장에서도 A에게 지급을 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됐을 때의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요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 A가 B에게 1,000만 원 지급하라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 이거예요.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 라고 했을 때요. 자, 이게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A가 B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승소 판결 내립니다. 야, 피고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그대로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추심입니다. 1,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A가 B로부터 수령하는 거, 실질적으로 추심하는 거, 그거를 금지하는 것 뿐이지, 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A가 B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시효 중단되잖아요.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시효 중단이 되고 지연 손해금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거는 요 압류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불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는 그대로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고 그대로 승소 판결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피압류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라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이거야. 어떤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A가 B로부터 이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의 다른 채권자인 갑이 뭐 어떤 채권에 의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또는 이제 이렇게 가압류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제 피압류 채권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제 처분 금지효가 생깁니다. 따라서 A는 이전 등기를 받아도 안 되고요. 이걸 처분해도 안 되고 B도 A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행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일반 금전 채권의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승소 판결을 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냥 승소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만약에 피고는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면은요, 이거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A는 그대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류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하게 된 거는 어떤 아무 효과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실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요 압류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냥 승소 판결을 내려주질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어떤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그러면 B는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조건부 판결을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A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등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요. 이 조건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재판장에게 확인을 받고 집행문이 부여돼야지만 등기를 해주거든요.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아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보통은 확정이 되면 바로 의사 진술의 효과가 발생해서 등기가 되지만 어떤 조건, 상환 이행 이런 판결의 경우에는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재판장의 확인을 받고 집행문이 부여돼야 의사 진술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조건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판결이 나더라도 A는 바로 등기를 못 해와요. 그래서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압류 집행이 해제됐습니다.
그걸 확인을 받아야 이전 등기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압류 채권자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보면은 어떤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그런 게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어떤 해제 조건부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문제인데요. 거기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1번은요 가압류를 한 거예요. 가압류. 그래서 1번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갑이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이전 등기하라라고 이제 청구 취지를 기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8페이지에 보면은 기재대를 보면은요, 자, 피고는 인천 남구 하객동 62대 250제곱미터에 관하여 원고와 소액압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2019년 11월 12일자 2019 가압 459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원고에게 2019년 10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이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조건부 판결을 내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재는 여러분이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험에 내보니까 틀리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뭐를 이제 틀리냐면 뭐를 이제 착각을 많이 하냐면은 지금 뭐가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채권 가압류입니다. 이 부동산이 지금 가압류한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이에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요. 자, 누가 한 겁니까? 소액갑이 한 거예요. 소액갑이 채권자가 되고 이 원고가 채무자가 돼서 소액갑과 원고 사이에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이 해제되면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재를 보면은 원고와 소액갑 사이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가 아니에요. 원고와 소액갑 사이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압류에서 채권자는 소액갑이고요. 채무자는 원고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와 소액갑 사이에서 그 다음에 요 가압류를 특정해 주는데 인천지방법원 몇 월 며칠자 2019 가압 459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동산 등기 가압류가 해제되면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아니에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예요. 그러니까 그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요. 문제 2번은 뭐냐? 원고가 이제 잠깐만요. 거의 이제 같은 이제 사안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A, B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B가 A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B로부터 이제 요 C가 다시 이제 전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팔았고 B가 C에게 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C도 B에게 이제 이렇게 매매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B가 A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는 이게 가압류가 됐었고요. 위의 사안에서는요. 여기서는 처분 금지 가처분이 된 거예요.
가압류가 된 건가, 가처분이 된 건가,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언제 가압류를 하고 언제 가처분을 합니까? 자, 이렇게 채권자의 피보전 권리가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라는 거야. 1번 사례 같은 경우죠. 만약에 C가 B에게 갖고 있는 게 1억 원 채권이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 가압류라는 거예요. 근데 금전이 아니라 특정물 채권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그러면 이렇게 계정물에 대한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보전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금전 채권이다. 그러면 이제 가압류라고요. 특정물 채권이다.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처분, 이제 가처분, 이런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가처분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B가 A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되면 A는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재를 보면은요, 9페이지에 있네요. 피고는 서울 성동구 사당동 127대 500제곱미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시 사이에서, 그죠? 여기가 이제 원고, 여기 피고가 되니까 원고와 소외시 시 사이에서, 그 다음에 가처분을 이제 특정해 주죠. 인천지방법원 2020년 3월 15일자 2020 가단 1390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제 조건부 판결을 내려준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등기가 되게 하면은 이런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등기가 안 되도록, 그래서 이게 재판장의 확인을 받고 집행문이 부여돼야 이게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부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는 뭐냐면요. 자, 4번 판례는 이런 거예요. A가 1억 원의 채권에 기해서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압류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B가 요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해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전 등기하라 이거예요.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요, 이게 지금 가압류되어 있다, 이게 피압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법원에서는 해제 조건부 판결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릴 건데, 법원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제 그런 해제 조건부 판결을 내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B가 이렇게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C가 그걸 알려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법원에다가 제출하면서 주장 입증을 하는 거예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지금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거를 C가 주장 입증을 해야 돼요. 응소해서요. 그래서 응소 의무가 있다 이거. C에게는요, 요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응소해서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게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 결정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만약에 그런 걸 안 해서 그냥 B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거야. 해제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단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처분해 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그냥 마치 C가 이게 가압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전 등기를 해줘가지고 처분한 거랑 거의 같기 때문에 여기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이게. 불법행위견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그 4번 판례입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조건이 가압류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행해소를 제기하면 응소 의무가 있다. 응소하고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해서 응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대로 승소 판결이 나서 처분해 버렸다면 이 경우에는 요 C는요, A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럼 손해는 뭐냐 이게? 손해는 뭐냐? 1억 원 이게 다 손해는 아닙니다. 이게 다 손해는 아니고 A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었냐면 요거를 이제 나중에 요 B에 대한 본안의 소송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요 가압류 해놨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아서요. 이거를 추심을 합니다.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A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C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는 요 집행채권의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고 이거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압류해놨다. 본안소에서 승소하면 압류 추심 명령에서 이게 B 앞으로 등기를 해놓을 거다. 추심을 했을 거다 이게. 그리고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받았을 거. 그 금액만큼을 손해배상으로 C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응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C가 이행해야 되는 배상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판례는 뭐냐면은 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지체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됩니다. 나도 지금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한 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나의 이행의 제공을 해야 상대방에게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쌍방이 지금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매매 대금을 이제 구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서류를 이행의 제공을 해야 매매 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5번의 경우는 뭐냐면은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어떤 주식을 담보로 받았어요. 자, 이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다 변제받으면 담보로 받은 주식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먼저 갚아야 돼요. 선이행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바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식을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주식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청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 돈을 갚는 게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담보로 받은 주식을 이행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지체 책임을 물어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출금에 대해서는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